3, 2, 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드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드론은 25kg 이하의 멀티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콥터는 우리가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싱, 아니면 장난감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 무인기라고 해서 중량이 한 100kg 정도 되면서 한 2~3시간 비행하는 고정익형의 소형 무인기도 존재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틸트로터형 무인기도 있습니다. 틸트로터형 무인기는 중량이 한 1톤 정도 되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기처럼 나를 수 있어서 아주 활용성이 다양해지고 있지요. 생각보다 드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시작한 것은 1903년도였죠. 거기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서 스펠이라는 분이 최초의 무인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이로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비행기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조종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무인기들은 짧은 비행 시간과 그다음에 정확하게 조종을 할 수 없어서 크게 유용성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퀸비라는 그런 무인기를 개발을 합니다. 요 퀸비는 실질적으로 전투에 사용되지는 않고 우리가 대공포를 사격을 할 때 사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쯤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데터가 중동에서 미군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글로벌 호크라든가 RQ-170과 같은 첨단 무인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드론이 대중들에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은 여러분들이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비행체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체를 우리가 쿼드콥터 혹은 멀티콥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쿼드콥터의 역사는 이도 비행기의 초기의 역사부터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 부르게 르쉐라는 분이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비행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비행체를 만들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주 강력한 엔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하나가 아닌 4개나 8개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각각의 엔진을 다른 비행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비행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쿼드콥터는 곧 실용화되는 데는 좀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비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가 실제로는 개발이 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드라간 플라이어라는 최초의 사람이 타지 않은 소형 비행체에 이런 양식의 비행기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드론의 시작입니다.
이런 소형 드론이 개발되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AUVS라는 실내 비행 로봇 경진대회가 큰 뒷받침을 했습니다. 실제로 왜 그 실내에서 전기 동력으로 비행을 원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MEMS 센서, 즉 전자적 자이로가 최초로 실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이 센서를 실험해보고 싶어 했었고 거기에서는 실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모든 비행체들은 엔진, 즉 지금의 그 석유라든가 가솔린 같은 것들을 연소시켜서 비행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는 상당히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기로 구동되는 소형 비행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많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나오는데요. 데머라는 분께서 1998년도에 최초의 드론을 개발해서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이렇게 소형 드론이 탄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 몇 가지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형 MEMS 센서입니다. 이러한 그 자이로 센서들은 실제로 1990년대 이전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형 비행체에 적용하기가 무리였는데 1992년도에 최초로 자동차용 MEMS 센서가 세상에 개발돼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형 드론에 적용이 되면서 실내에서 쉽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가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최초로 상업화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형 드론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왜 드론에 대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가장 잘 접목되는 부분들이 바로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드론이 대략 취미용이라든가 촬영용에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인프라 관리라든가 농업, 그다음에 스포츠, 국방 이런 부분들에 아주 다양하게 쓰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업도 아주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미래의 발전 방향은 현재는 우리가 드론을 한 사람의 조종사가 한 대의 드론만을 운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많은 드론들을 하나의 조종자가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가 탄생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8년에 평창 올림픽에서 수천 대의 드론이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이 군집 드론 기술들은 실제로는 미리 약속된 대로 드론을 움직이는 이런 프로그램된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여러 대의 드론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협업해가면서 아주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율협력 드론, 또 드론과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협업 드론까지 발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드론을 가능케 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지능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과 자동차, 건물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서 내가 사람을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하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자율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드론이 스스로 자기의 경로를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드론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점점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는 드론을 사람이 조종기로 내가 보이는 곳 또 내가 통신이 닿는 곳까지만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워키토키나 무전기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통신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어느 곳이나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LTE나 5G를 가지고 네트워크 드론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충분히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는 다파에서 유인 항공기 한 대와 무인 항공기 한 4대 정도를 가지고서 서로 협업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들이 협력을 해서 농업을 같이 하는, 어떤 드론은 사진을 찍고 어떤 드론은 물을 주고 어떤 드론은 농약을 살펴하는 이런 자율군집 기술들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항우연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연, 전자기술연구소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동일한 기술들을 아주 다양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큰 한계는 배터리가 너무 용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공 시간을 40분에서 2시간까지 확대하는 것들이 드론을 개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배터리의 용량을 4배 정도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크게 2가지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리튬황이라든가 리튬 금속,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즉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소 연리 전지는 실제로 리튬 공기와 거의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공기는 실제로는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구체화될 수 있는 기술임에 반해서 수소 연료 전지는 앞으로 5-6년 내에 실현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소 연료 전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드론에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드론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점점 더 많은 드론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그 드론들이 전쟁에서 사용됐던 것은 2015-16년도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무인기를 도입을 해서 전자전이라든가 대포병전 등의 그 드론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 터키 북부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영토 분쟁을 기화로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 이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드론의 전쟁에서 활용이 정찰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까지 확대됐고,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론은 현실에서도 아주 주된 위협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실제는 현실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젤 해즈 폴른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지금 적의 테러리스트들이 실제로 수백 대의 드론들을 발사를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박 등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서 드론들이 테러에 이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한 대의 드론이 아니라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이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쿼드콥터처럼 저속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이 아니라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설물 아니면 차량, 사람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예멘군은 사우디의 아부카이크 정유 시설을 드론을 이용을 해서 정밀하게 타격한 바 있습니다. 북예멘군이 사용한 그 드론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민수 상업용 드론을 개조하고 거기에서 촬영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그 부분들 폭탄을 실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700km에서 1,000km 밖에서 드론 한 20대 정도를 날린 다음에 이 20대가 GPS로 정밀하게 비행을 해서 사우디의 정유시설들을 정확하게 폭격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드론들을 우리가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쿼드콥터라 불리는 그런 소형의 그다음에 프로펠러형 드론들은 실제로는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물포 아니면 또 독수리를 훈련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고속 드론을 잡는 데는 상당히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 그래서 직사 에너지 무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에너지 전자파 무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드론을 제압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그런 레이저 포를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를 가지고 적의 드론들을 하나씩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레이저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에너지 양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지금은 이제 전자파 고에너지 전자파를 쏘는 이런 HPM이라는 기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핵무기 같은 것이 터질 때 큰 전자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전자파들이 전자장비들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응용을 해서 그 전자파를 강하게 발생시키는 장비들을 만들고요. 이거를 적의 드론에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기술의 한계는 실제로 이런 강한 전자파를 쏘면 적의 드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전자장비에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실제로 아주 다양한 새로운 개념의 드론들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형광 무인기와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틸트로터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태형광 무인기는 그 날개에 부착된 태양전지에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된 전기로 프로펠러를 돌리고 또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무인기는 구름이 없는 18km 상공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거기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비행을 하고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밤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밤에는 배터리로 비행을 하고 낮에는 태양전지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48시간 그리고 365일까지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드론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이라면 우리가 이제 드론봇 전투단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드론봇 전투단은 드론하고 로봇을 우리 육군이 전투에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인데요. 이러한 드론봇 전투단과 같은 계획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전투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 병사와 드론 그리고 로봇이 함께 전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드론을 전장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드론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 사용되는 드론들은 병사가 조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무인 합동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인 우리 병사들이 드론과 로봇에게 자, 저쪽에 적을 정찰을 해. 저쪽에 있는 적에게 수류탄을 발사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령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싸우는 드론, 우리와 함께 싸우는 로봇 등이 앞으로 전장에서 활용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그 드론 택시와 같이 사람을 나르는 주요한 교통 수단으로서 드론이 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도시에서 도시 또 도심 간의 그 교통 혼잡을 벗어나서 아주 빠르게 그다음 아주 편안하게 비행을 목적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드론 택시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교통을 만들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15년 후에는 아마도 우리 도시들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래는 우주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성에 지금 로버가 가서 화성 표면들을 이렇게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대기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가서 전체적으로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로봇이 탐험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화성에도 앞으로는 드론을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용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화성뿐만 아니라 목성, 그다음에 토성 등의 위성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한 200년, 300년 후에는 충분히 탐험을 할 그런 행성들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을 빠르게 탐사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위성들은 대기에 산소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탐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드론들을 먼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주를 탐험하기 위한 드론들도 우리가 아주 많이 연구하는 이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라든가 아니면 영화 촬영, 그다음에 지도 제작과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드론의 사용들은 여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통신 중계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배송, 그다음에 드론 택시,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날아다니는 드론 버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을 해서 아마도 우주까지 날아가서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에 또 사람을 보내는 이런 드론까지 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15년 전에 했던 어떤 약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 소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과거에 죄를 지은 주인공은 가족을 꾸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고 예전에 봉인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응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시하는 책,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라 불리는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그려낸 난해하고 모호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로제와 오랜 시간 사귀어온 여자 주인공 폴은 그에게 익숙해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폴의 앞에 변호사 청년 시몽이 나타나며 한 사람만 사랑했던 폴의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인공과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폴과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된 로제와 시몽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힘들고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며 시원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저자는
경계와 허용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복잡한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독자에게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어줄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항공 촬영은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론을 사용하니까 이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 감독이나 촬영 감독들이 헬리콥터보다는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드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이후에 취미용 드론이 나오고 지금은 여러 가지 촬영이라든가 농약 살포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Well.